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왜 그렇게 까다로울까요? 우리 모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요, 오늘은 그 아주 간단해 보이는 말 뒤에 도대체 어떤 엄밀한 그리고 사실은 아주 까다로운 수학적 가정들이 숨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입니다. 먼저 인과추론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무작위 실험의 가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현실 세계, 그러니까 관찰 데이터로 넘어와서 어떤 가정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리고 더 복잡한 상황에선 또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정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문제. 왜 우리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 때 상호 공격 횟수도 같이 는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상호 공격을 유발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관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약을 먹었다고 칩시다. 이 약의 효과를 제대로 알려면 만약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지를 비교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것,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을 반사실, 영어로는 counterfactual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말 우아하게 정식화한 게 바로 네이말 루빈 모형이죠. 여기서 Y1 그리고 Y0이라는 잠재적 결과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Y1은 제가 처치를 받았을 때의 결과, Y0은 받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럼 개인의 인과효과는 뭐냐? 바로 이 둘의 차이, YI 1 빼기 YI 0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현실을 저는 둘 중 하나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영원히 관철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반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과추론이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수식을 한번 보세요. 이 미묘한 차이가 바로 연관성과 인과성의 거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식 PRY는 1, A는 1은 그냥 관철된 사실이에요.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병이 나은 사람들의 비율이죠. 반면에 오른쪽식 PRY-A는 1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만약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약을 먹게 했다면 그중 병이 나았을 사람의 비율이 얼마일까를 묻는 일종의 가상 개입, 인터벤션을 상상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럼 이 관찰 불가능한 반사실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과학자들이 황금 표준이라고 부르는 RCT, 즉 무작위 통제 실험이 등장합니다. 무작위 실험이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하는지 그 비밀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SUTV, 안정적 단위 처리값 가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백신을 맞는 효과가 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전염병 연구에선 이 가정이 깨지기 쉽겠죠. 둘째, 처리의 버전이 하나여야 합니다. 백신이라는 처리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면 안 되고 하나의 잘 정의된 처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교환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전을 던져서 약을 먹을 그룹과 안 먹을 그룹을 무작위로 나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두 그룹은 평균적으로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심지어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특성들까지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해 두 그룹이 서로 교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시작점이 같아지니까 나중에 결과 차이가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약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수식이 방금 설명드린 교환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YA, 즉 개인의 잠재적 결과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처리를 받았는지, 즉 A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더 건강한 사람들이 약을 먹는 그룹에 배정될 확률이 더 높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작위 배정이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약을 받을 가능성도 그리고 받지 않을 가능성도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남자들은 모두 약을 먹고 여자들은 아무도 안 먹었다면 성별에 따른 약의 효과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무작위 실험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가정을 당연히 만족시킵니다. 자, 이제 이상적인 실험실을 떠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바로 관찰 데이터의 세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작위 배정이라는 마법이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했던 그 중요한 가정들이 이제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이 가정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교환성 앞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었죠. Y와 A가 독립이긴 한데 L이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교환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대신 L, 즉 나이와 성별이 같은 사람들 내에서만큼은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사실상 무작위로 나뉜 것과 같다고, 즉 교환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L을 우리는 교란 변수라고 부르죠. 이 조건부 교환성 가정이 성립하려면 우리는 약을 먹을지 말지 A와 병이 나을지 말지 Y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통 원인, 즉 모든 교란 변수 L을 남김없이 측정해서 통제해야만 합니다. 이걸 뒷문 경로를 막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이 가정을 데이터만 보고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식에 의존하는 일종의 믿음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관찰 연구가 가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긍정성 가정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바뀝니다. 즉, 우리가 통제하는 모든 교란 변수 L의 각 그룹 안에서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80대 남성 그룹을 봤는데 이 그룹 사람들은 전부 다 특정 약을 먹고 있더라? 그러면 이 그룹 내에서는 약의 효과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자, 이렇게나 까다로운 가정들이 모두 성립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드디어 이 표준화 공식을 사용해서 인과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식이 하는 일은 각 L 그룹별로 효과를 구한 다음에 전체 L 분포에 대해 가중 평균을 내주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말하면 통계적 기법을 써서 처리군과 통제군의 교란 변수 분포를 똑같이 맞춰주는 가상의 무작위 실험을 흉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 즉 우리가 모든 교란 변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 상황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만약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중요한 교란 변수가 숨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더 강력하고 새로운 가정을 필요로 하는 고급 방법론들입니다. 이 표를 간단히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도구 변수 IV는 측정되지 않은 교란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신 배제 제약이라는 정말 강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새로운 가정을 요구하죠. 또 시간에 따라 처리와 교란이 계속 변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MSM 같은 모델은 순차적 교환성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가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더 강한 믿음, 즉 더 강력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나 논문에서 접하는 관찰 연구 기반의 모든 인과적 주장들은 사실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연구자의 믿음, 즉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가정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과 같다는 것이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 인과 추론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지식과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정들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가정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깨질까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역시 우리가 미처 측정하지 못한 중요한 교란 변수가 숨어 있는 경우겠죠.
또는 처리와 결과 모두에 영향을 받는 변수, 이걸 충돌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변수를 괜히 통제해서 생기는 선택 편향도 아주 흔한 실수고요. 아니면 그냥 교란 변수를 측정하긴 했는데 오차가 너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데이터로는 증명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연구자의 믿음에 불과한 가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우리가 과연 관찰 연구에서 나온 인과적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대답은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네, 우리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만약 이 정도 틀렸다고 했을 때 결론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즉, 내 주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자가 가져야 할 책임감 있는 마지막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